본 영상은 2025년 7월 10일에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요약해 놓은 영상입니다. 사실 기반의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6월 8일 새벽 1시 평온했던 경상남도 거제시 이룸면의 한 식당 마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밤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반려견들의 절규와 비비탄이 날아가는 소리였다. 식당 마당에는 4마리의 반려견이 평소와 같이 묶여 있었다. 8살 솜솜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던 매와 그리고 깨와 또 다른 한 마리. 이들은 식당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자 견주 가족에게는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었다. 하지만 이날 밤, 이 평범한 일상은 예상치 못한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다. 가해자들은 20대의 남성 3명이었다. 이들 중 2명은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현역 군인으로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포항과 김포에 주둔 중인 해병대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이들은 민간인 동료 1명과 함께 식당 옆 펜션에 투숙하고 있었다. 그날 밤 3명의 남성은 플래시가 달린 비비탄 총을 들고 사유지인 식당 마당에 무단 침입했다. 마당 내부에 묶여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의 반려견들을 향해 이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조준 사격을 시작했다. CCTV에 포착된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하얀 비비탄이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공포에 질린 반려견들이 계집 안으로 피하려 하자 계집 입구에 총구를 직접 대고 난사하는 잔혹한 장면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이 끔찍한 공격에서 가해자들은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했다. 돌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이들은 계속해서 총을 쏘아댔다. 마당 곳곳에서 발견된 깨진 비비탄 조각들은 이 범행의 잔혹성을 증명하는 물적 증거가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비탄 총의 위력이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장난감 총이 아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석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사용한 비비탄 총은 일반 비비탄보다 타격력이 강하게 개조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는 수준이었다. 새벽이 되어 견주가 발견한 현장은 참혹했다. 마당 곳곳에 흩어진 비비탄 조각들과 함께 4마리의 반려견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8살 솜솜이었다. 온몸에 비비탄을 맞은 솜솜이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호흡부전으로 생을 마감했다. 8년간 식당을 지켜온 충직한 개였던 솜솜이의 죽음은 견주 가족에게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던 매화의 상황도 안타까웠다.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위험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던 매화는 비비탄에 정통으로 맞아 한쪽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수의사들은 매화의 눈을 살리기 위해 무려 4번의 마취 수술을 감행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화는 결국 실명하고 말았고 안구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비글구조 네트워크가 공개한 매화의 수술 후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쪽 눈을 잃은 매화의 몸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수술을 집도한 수의사는 이렇게 잔혹한 상처는 처음 본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반려견 깨는 입부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사료조차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된 깨의 상태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 견주는 이 아이가 예전처럼 밥을 먹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다며 눈물을 흘렸다. 나머지 한 마리 역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모든 반려견들이 사건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특히 매화의 행동 변화는 극심했다. 평소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랐던 매화는 사건 이후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오랫동안 돌봐준 견주에게까지 공격성을 보이며 물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다. 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이를 극심한 트라우마로 인한 방어적 공격성이라고 진단했다. 수의학적 치료비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매화의 안구적출 수술비, 솜솜이의 응급치료비, 깨의 치과 치료비 등이 견주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견주는 말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견주 가족의 일상도 완전히 바뀌었다. 평소 반려견들과 함께 보내던 평화로운 시간은 사라졌고 대신 병원 치료와 간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특히 매화의 경우 시야 장애로 인해 24시간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살아남은 반려견들이 보이는 변화였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 못하고 낯선 소리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밤 시간대에는 불안 증세가 심해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견주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아이들은 단순히 집을 지키는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다. 8년, 10년을 함께 살아온 소중한 존재들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오열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적 증거들도 이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마당 곳곳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비비탄 조각들, 그리고 반려견들의 몸에서 나온 수십 개의 비비탄 내상들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동물 학대였음을 증명했다. 이 모든 피해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은 우리나라 동물 학대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해자들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3명의 가해자 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2명이 현역 해병대 소속 군인이었다는 점이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인들이 무력한 동물들을 상대로 이런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첫 번째 가해자는 포항에 주둔 중인 해병대 부대 소속 현역 군인이었다. 20대 초반의 이 군인은 당시 휴가를 나온 상태였고 평소 모범적인 군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밤 그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이 기대하는 군인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두 번째 가해자 역시 김포에 주둔 중인 해병대 부대 소속 현역 군인이었다. 이 군인 또한 20대로 첫 번째 가해자와 함께 휴가를 나와 거제도 여행을 온 상태였다. 두 군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다. 세 번째 가해자는 민간인 신분의 20대 남성이었다. 이들 3명은 부산 지역에서 알게 된 사이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양아치 일당으로 불리기도 했다. 민간인 가해자는 군인 친구들과 함께 거제도로 여행을 와서 펜션에 투숙하고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전혀 우발적이지 않았다. 사건 전날인 6월 7일 이들은 2차례나 식당을 찾아와 반려견들의 위치와 상황을 미리 파악했다. 첫 번째 정찰에서는 개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주변 환경은 어떤지를 확인했고 두 번째 정찰에서는 밤 시간대 식당 주변에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했다. 한국동물구조복지협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계획하듯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비비탄 총을 미리 준비하고 플래시까지 장착해 밤에도 정확한 조준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의도적인 동물 학대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사용한 비비탄 총의 위력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비비탄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사용한 것은 일반적인 장난감 비비탄 총이 아니었다. 위력을 높이기 위해 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총들은 사실상 살상 무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군인 신분의 가해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전술도 주목할 만했다. 이들은 군사훈련에서 배운 대로 대형을 갖추고 조준 사격을 실시했다. 개들이 계집으로 피하자 포위하듯 다가가 계집 입구를 막고 난사하는 모습은 마치 실전을 방불케 했다. 가해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들의 소속 부대, 실명, 생년월일, 출신 대학교, 심지어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이들을 동물 학대범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군인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가 현역 군 간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파문이 일었다. 이는 후에 2차 가해 사건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사건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들은 갖가지 변명과 거짓말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객관적 증거들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가해자들의 첫 번째 변명은 개에게 물려서 화가 나서 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후 개에게 다가갔다가 손이 물렸고 화가 나서 돌아와 위협 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아지를 죽일 의도나 개를 마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위협하려고 집 주변에 사격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곧바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가해자들의 주장과 실제 타임라인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에게 물렸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실제 공격이 시작된 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있었고
무엇보다 마당 내부에 묶여있던 개들이 사람을 물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내세운 변명은 그냥 장난이었다는 것이었다. 한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그냥 강아지 반응이 궁금해서 했다고 황당한 진술을 했다. 마치 동물들을 실험 대상 정도로 여기는 듯한 이런 발언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현장 증거들은 이것이 전혀 장난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마당 곳곳에서 발견된 수백 개의 비비탄 조각들, 반려견들의 몸에서 나온 수십 개의 비비탄 내상들, 그리고 1시간이 넘게 지속된 공격은 이것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학대 행위였음을 증명했다. 세 번째 변명은 술에 취해서 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음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 전날 2차례나 정찰을 했다는 사실과 비비탄 총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가해자 측이 경찰에 피해 반려견의 부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었다. 솜솜이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겠다며 부검을 요구한 것인데 이는 자신들의 행위가 개의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이런 뻔뻔한 요구에 피해 견주는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가해자 가족의 애완견이 이런 일을 당해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심지어 견주는 이 소식을 듣고 과호흡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우선 가해자가 소속된 해병대 부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 가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갯값을 물어주겠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이는 마치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 정도로 여기는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생명을 가진 존재가 당한 고통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태도는 가해자 가족들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가해자들의 거짓말은 객관적 증거들 앞에서 하나씩 무너져갔다. CCTV 영상은 이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격을 가했음을 보여주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적 증거들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학대였음을 증명했다. 결국 이들의 모든 변명과 거짓말은 진실 앞에서 무력했다. 오히려 이런 뻔뻔한 태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결과만 가져왔을 뿐이었다. 사건이 공개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 가족들이 보여준 행동은 원래 사건 못지않게 충격적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괴롭힘,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동물 학대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확대시켰다. 가장 심각한 2차 가해는 가해자 부모들로부터 나왔다. 사건 직후 해병대 군인 가해자의 부모들이 직접 피해자 견주를 찾아왔다. 이들의 행동은 사과나 반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욕설을 퍼부었고 너희들 다 죽었다며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며 대래 피해자를 법적으로 위협했다는 점이었다. 자신들의 자녀가 저지른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뻔뻔한 시도였다. 특히 가해자의 아버지 A씨의 행동은 도를 넘었다. 이 남성은 피해자 가족을 직접 찾아가 다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결국 A씨는 협박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되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현역 군 간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의 사건 은폐 시도와도 연결되어 보였다. 실제로 가해자가 소속된 해병대 부대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주는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가해자 부모 측이 와서 너희 다 죽었다 하면서 욕하고 우리 집 사진을 찍어갔다며 또 저희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밝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갯값을 주면 되잖아 라는 발언이었다. 가해자 측은 마치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 정도로 여기며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8년간 가족으로 살아온 반려견의 죽음과 상처를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피해 가족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고 이로 인해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직접 찾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수사기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실책이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동물단체 대표라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인물까지 피해자를 찾아와 CCTV 영상을 요구했다. 이 역시 가해자 측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었지만 정확한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각종 유튜버들까지 피해자 가족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허락도 없이 영상을 촬영하려 했고 자신들의 조회수를 위해 피해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견주 가족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결국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 견주는 자신의 고통을 DC 인사이드 해병 마이너 갤러리에 직접 글을 올려 호소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견주는 수사 과정에서도 신변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군 관계자마저도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 글을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2차 가해를 넘어선 조직적인 은폐 시도였다. 군 조직 내에서 이 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리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견주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과호흡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자신이 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반려견을 잃은 슬픔에 더해 가해자 가족들의 협박과 사회적 2차 가해까지 겹치면서 피해 가족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현역 군인들이 무력한 동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학대를 가했다는 사실과 이후 가해자 가족들의 2차 가해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동물보호단체들이었다.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사건 발생 즉시 반려견 비비탄 살해 사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사건을 공론화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6월 20일부터 시작된 서명 운동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불과 며칠 만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탄원서에는 동물은 단지 말을 하지 못할 뿐 고통을 느끼는 생명이라며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잔혹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병대 내부에서 일어난 반응이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자체적으로 엄벌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인 것이다. 이들은 해병대에서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현역 해병대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서명운동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10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해병대 예비역과 현역 2,400여 명, 해병대 가족 100여 명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해병대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 해병대 예비역은 해병대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인간들과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예비역은 우리가 배운 해병 정신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고 규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사건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면서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은 부산 양아치 일당으로 알려져 있다며 범행 후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동물 학대범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라며 신상 공개를 정당화하는 주장도 나왔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동물보호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한 생명의 죽음으로 이어진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그 잔혹성뿐 아니라 계획성과 2차 가해 정황까지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한 국회의원은 군인이 민간에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언론의 관심도 폭발적이었다.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고 JTBC는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어둠 속에서 하얀 비비탄이 날아가는 모습과 공포에 질린 반려견들이 도망치려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프로그램은 가해자들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피해 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거제 반려견 사건, 해시태그 동물학 대엄벌, 해시태그 해병대 사과하라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딩을 기록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과 함께 우리 아이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며 공감의 메시지를 남겼다.
연예인들도 동참했다. 한 개그맨은 자신의 SNS에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다.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고 여러 가수들도 동물보호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사회적 분노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발전했다.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 처벌 강화, 군인징계 기준 재정비 등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전국 동물보호단체들은 연대하여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의식이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의식과 제도를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분노는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현재까지도 최종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사건 초기 수사는 거제경찰서에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가해자 3명의 신분을 확인한 후 현역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는 군인의 경우 군사법원의 관할을 받기 때문이었다. 민간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거제경찰서가 직접 수사를 담당했다. 6월 19일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민간인 피의자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비비탄 총의 종류,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 2명의 경우는 더 복잡했다. 군인 신분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을 군 수사대로 이첩했다. 해병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사건이 이첩되는 대로 사령부 차원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2개의 서로 다른 해병대 부대 소속 군인들이 연루되어 있어 더욱 복잡했다. 한 명은 포항 소재 부대, 다른 한 명은 김포 소재 부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해병대 사령부는 2부대가 모두 관련된 만큼 사령부가 전체 사건을 조정 통제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비비탄 총의 위력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비비탄 조각들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장난감 수준을 넘어서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2차 가해 사건도 별도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가해자 아버지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은 7월 3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되었다. A씨는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원래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처리되고 있다.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해자 가족들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갈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군 내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병대는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병대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관련 부대들에 대한 특별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 피해자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재판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근 마련된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초 발표한 새로운 양형 기준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기본형이고 범행이 잔인하거나 다수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권고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계획성, 잔혹성, 다수 동물 학대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최고형에 가까운 처벌이 예상된다. 특히 군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한 상황에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동물 보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와 처벌 수위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 4,221명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고작 122명, 2.9%에 불과했다.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단 4명, 0.1% 뿐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의자 중 46.6%, 1,965명이 기소되지 않았고 32.5%, 1,372명은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물 학대가 사실상 범죄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실제 판결 사례들을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112건 가운데 벌금형 선고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19건, 재산형의 집행유예는 7건이었다. 징역, 금고, 구류 선고는 단 10건에 불과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구체적인 판결 사례들이다. 지난해 반려견과 반려묘 11마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 역시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2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동탄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20대 남성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민법상 동물을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단순한 재물손괴 수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혐의의 입증이 더욱 어려워진다. 학대 정황이 분명해도 보호자가 거부하면 실내 조사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의 빈틈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5년 처음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또는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동물을 죽이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기본 형량으로 권고한다. 범행이 잔인하거나 다수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권고한다. 하지만 이런 양형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동물보호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 신설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교육감시 단속 현장 대응 등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제 반려견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물보호법의 전면 개정이다. 현재의 처벌 수위로는 동물 학대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계획적이고 잔혹한 학대에 대해서는 최고 10년 이상의 중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둘째, 동물학대 전담 수사기구의 설치다. 현재는 일반 형사들이 동물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 해외 사례처럼 동물학대에 특화된 전담 수사요원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강력한 수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군인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이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군인이 동물학대에 가담했을 경우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강화다. 단순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 효과가 부족하다. 동물보호시설에서의 의무적 봉사활동이나 동물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동물학대 신고 시스템의 개선이다. 현재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4시간 신고 체계 구축과 신고자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섯째, 어린 시절부터의 동물보호 교육 강화다. 근본적으로는 생명 존중 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여전히 동물이 물건으로 치부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부재가 크다.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존중하면서 우리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기본적인 교육이 어릴 때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거제 반려견 사건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학대,
군인이라는 특수신분, 조직적인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든 악재가 겹친 이 사건에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비글구조 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은 한 생명의 죽음으로 이어진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그 잔혹성뿐 아니라 계획성과 2차 가해, 정황까지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며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다짐했다. 솜솜이의 죽음과 매화의 상처, 그리고 견주 가족의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동물보호의식과 제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분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다.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죽어간 솜솜이와 영문도 모른 채 눈을 적출당한 매화를 기억하며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다. 이 당연한 진리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영상을 마치며 반려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